일단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우울증입니다. 뭐 워낙 흔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관련되는 게 자살 때문에 또 우울증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우울하다는 표정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우울하다, 슬프다, 무기력하다, 축 처진다, 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고, 뭐 단순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우울증으로 진단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적어도 2주 이상,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만족해야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진단명은 뭐 우울장애 내지는 주요 우울장애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게 이 우울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고, 그다음에 뭘 해도 재미있지 않고, 뭘 해도 재미없고, 그다음에 꼼짝도 하기 싫고, 기운도 없고, 귀찮고, 밥 먹는 것도 맛이 없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반대로 너무 많이 자거나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생각만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어라 이거 내 얘기네, 우리 얘기네. 그렇잖아. 나 뭐 사는 게 재미없어, 뭘 해도 신이 안 나. 우울한 증상의 그 대표적인 증상인데, 워낙 그 심리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잠도 이렇게 많이 자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자는 거. 반대로 불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의 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보통 하기 싫다,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안 하게 되고, 성과는 나지 않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안 오고,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좋고,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 생기고, 이제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부적응 상태니까,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업무 제대로 못하고, 집중 못하고, 항상 처져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자살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으로 지치고 힘들고 힘들고 이럴 때 빨리 자기가 알아차려서 뭔가 생활의 변화를 주던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상담을 받거나 이러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게 만성화되면서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되면서 이 힘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어. 이제 터널 사고, 터널 시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행동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무 이 우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결국 앞에 보이는 거는 자살밖에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자살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흔한데, 우울증은 일상에서 그냥 스쳐가는 감기와 같다고, 그렇게 흔한데 자칫 방치하면 자살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조증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우리 교재는 DSM-4기 때문에 우울장애 하위용으로 돼 있지만, 이 조증은 양극성 장애로 별도로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과 반대되는 증상이 조울증, 조증이라는 건데, 우울증은 너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축 가라앉는 거라면, 조증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렇죠? 자존심이 너무 급격히 상승한 상태라 뭘 해도 자신감 있고. 그래서 이 조증도 위험한 게, 잘못하면 막 어디서 뛰어내리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조증이고, 양극성 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극성이잖아요.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를 양극성 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조증의 상태, 조증 사파, 우울증의 사파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게 양극성 장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우울했다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신났다가 그 다음 일주일 내내 또 우울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중에 364일 우울하다가 하루 기분이 반짝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임상에서 잘못하면 우울증인 줄 알고 처방했다가 이게 양극성 장애여가지고 더 큰일 나는 일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 약이라는 게 기분을 띄워주는 약인데 이게 양극성 장애인 거야. 그래서 조증으로 사파가 확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울증 약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떠가지고 그렇죠? 뭐 우리 표현으로는 뭐 천장을 뚫고 나갔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일도 있어서 세밀하게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진단 기준을 좀 보면 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DSM-5에 보면 9가지 증상 중 5개 증상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5개 중에 적어도 1항이나 2항은 반드시 하나가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보면 지금 9개의 증상이 있는데 우울장애 요 중에 1번과 2번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1번과 2번을 포함한 것 중에 5개가 매일 2주 이상 나타나야 우울증으로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우울하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함부로 우울증이다라고 진단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울 증상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 직업적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의 손상이 초래돼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인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게 다 동시에 지금 만족돼야 돼요. 그다음에 우울 증상이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 상태에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게 아니어야 된다. 무슨 약 먹어서 그런 우울한 느낌이 들고 힘이 없고 이러는 거는 우울증을 안 본다는 거고 우울 증상은 양극성 장애의 사파로 나타나는 게 아닐 뿐더러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 비슷하게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 부전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기분이 가라앉고 힘이 없는데 이게 우울의 증상으로 설명이 돼야지 다른 정신병의 증상으로 설명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히 청소년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청소년들은 이렇게 우울증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증상보다는 분노, 불안정, 짜증 같은 감정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기 때 반항하는 건가? 사춘기의 모습인가? 가 아니라 우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세밀하게 잘 구분져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9가지 핵심 증상을 보면 아까 1번과 2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내내 우울해.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도 쟤는 뭐 이렇게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우울하냐? 이렇게 관찰이 돼야 된다라는 거. 내지는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뚜렷하게 저하돼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그 재미도 없잖아. 이제 그거 하면 뭐래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증상들을 보면 뭐 체중의 현격한 증가라던가 감소, 식욕의 현격한 증가라던가 감소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거의 매일인데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 거의 매일 정신 운동성 초조나 지체, 뭐 자불안석, 지쳐있는 느낌 등등, 피로감 거의 매일, 활력 상실, 무가치함, 부적절한 죄책감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함, 그다음에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기도를 하거나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1번과 2번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나머지들 중에 4개가 들어가면 일단 이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 5개의 증상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매일 2주 이상 나타나면 그때 우울장애 내지는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하게 된다는 거죠. 임상적 특징을 보면 평생 유병률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우울증은 거의 2배 이상 많은데 10에서 25% 4명 중에 1명 정도는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남성 같은 경우는 5에서 12% 정도 되고 여기 보면은 또 20에서 25% 4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렇죠?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리더라 일생에 거쳐서 한 번 이상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이 우울장애가 발병하는 경우는 적지만 청소년기 이후에 급증하고 청소년기 어려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평생에 걸쳐서 재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울장애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우울장애에 걸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한 번 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50에서 60%가 두 번째를 경험하게 되고 두 번 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 번째는 70%. 그러니까 처음에 잘 관리해서 치료받고 예후를 살피지 않으면 우울장애에 걸린 사람은 일생 동안 우울장애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 고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성에게서 훨씬 흔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연구한 건데 중학생들 데리고 뭐 조사한 건데 여기서 봐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그 우울증 증상을 많이 보고해요. 그렇죠? 유병률을 봐도 보통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예전에 우리 뭐 1학기 때 공부했을 때도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 2학기 수업에서도 중간중간 얘기를 했던 남녀 간의 차이, 특히 진화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관계에 더 민감하고 정서적인 부분을 나누고 또 뭐 예민하게 느끼고 이런 게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래서 우울증도 더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고 우울증도 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양극성 우울증 이건 이제 뭐 아까 양극성 장애라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단극성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고 외인성 우울증 외부의 분명한 스트레스 시험에 떨어졌다던가 남자친구가 헤어지다고 했다던가 이래서 생기는 우울증을 외인성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환경적 사건이 없음에도 우울해지는 거를 내인성 우울증 그리고 신경증적 우울증, 정신증적 우울증도 있는데 신경증적 우울증 같은 경우는 현실 판단 능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그렇죠? 아까 조현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현실 판단 능력이 손상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우울증을 정신증적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도 우리 많이 얘기 듣죠. 산후우울증도 많이 발병하게 되고 원래 이 우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주요 키워드는 실패와 좌절이에요. 실패와 좌절, 상실. 이제 이런 사건을 겪으면은 이후에 따라오는 정서가 우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신체상이 바뀌어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처녀 때랑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옷도 안 맞고 몸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그 처녀 때의 아름다웠던 신체에 대한 상실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라고 산후우울증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요즘 갑자기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퍼 막 가을을 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계절성 우울증이죠. 특히 겨울 되면은 일조량이 급속히 줄면서 가을, 겨울 요럴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계절성 우울증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타기는 하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백야 현상이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 내내 안 지고 해가 내내 지고 뭐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유럽에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기타 우울증으로는 위장된 우울증 같은 게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불안장애인데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심리장애 중에 하나고 뭐 일상에서 안정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를 불안장애라고 한다. 근데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직업이나 일상생활을 정상에 가깝게 영위한 경우도 많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지금 어느 장면에서 불안해하는구나. 발표 불안 있구나. 나 발표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어디서 떨리는구나. 뭐 보면 무섭구나. 이런 걸 자기가 잘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장애 유형을 보면 우리 교재는 DSM-4로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범불안장애. 그냥 막연히 다 불안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이제 범불안 장애고 광장공포증이란 얘기도 들어봤죠. 넓은 장소에 가면 불안을 느끼는 거. 뭐 폐쇄공포증, 그렇죠? 그다음에 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증 느낀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광장공포증 종류에 해당이 되고 사회공포증이라는 거는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발표 불안. 사람 앞에 서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사회공포증이고 공황장애는 연예인병이라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황장애가 진짜 공황장애냐라는 논란은 있어요. 다른 건데 연예인이니까 이미지 관리상 그냥 공황장애라고 해버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공황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공황 발작과 공황장애는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DSM-4에서는 강박장애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오는데 아까 DSM-5 기준에서 강박은 따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강박 사고라던가 강박 행동, 아까 막 머리 뽑고 손 뜯고 이러는 게 다른 기제가 아니라 불안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손을 뜯는다던가 머리를 뜯는다던가 뭘 모은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안과 관련되는 거고 외장후 스트레스 장애 아까 PTSD 따로 떨어져 나갔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따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 DSM-5 기준에서는 요런 뒤에 강박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장애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학생들 중에 발표 불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회불안 장애라고 하고 이제 뭐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나 이성을 만나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들로부터 내가 주시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내지는 평가 장면, 특히 발표, 면접 이럴 때 굉장히 떠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사회불안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 보면 목소리 떨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준비한 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대충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무슨 무슨 특히 평가 같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프리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근데 이들이 내면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얼굴 빨개졌다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한심하다고 여기는 거 아니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자기 주의와 초점이 자꾸 집중되면서 이게 더 증폭되는 거죠.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치부를 남들이 주시하고 있고 이를 비난할 거다. 그래서 나랑 이제 더 이상 안 노는 거 아니야?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안이 더 증폭되는 거. 이걸 이제 사회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실 누가 발표하면 떨면 떨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잖아요. 잘하면 잘하나 보다. 남들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이들은 주의 초점이 자기한테 더 집중되면서 그거를 더 크게 느끼고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잖아.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게. 근데 더 나가서 이 소리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야? 교수님이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는 보면은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사회불안 장애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도 우리 학생생활 그 상담센터 같은 데서 다 상담을 해주니까 특히 사회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적 접근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리하고 상담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발표라는 게 사회에 나가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발표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가지고 많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또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으면 발표를 잘하는 거 적어도 남들만큼 하는 거는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연습하고 혹시라도 내가 발표 불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때가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증상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담센터 가서 얘기하고 발표 불안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에서 이런 걸 공부했는데 내가 평소에 느끼는 증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좀 치료하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 아주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평소에 학교 다닌 동안 관리를 잘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발표 불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지. 발표 장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죠. 사람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떨면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섭식장애인데
대표적으로 식욕 부진증, 폭식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매스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왜곡된 신체상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날씬한데 본인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본인은 뚱뚱하다. 더 먹으면 안 돼. 자꾸 이러면서 뭐 먹은 걸 토한다던가 아니면은 안 먹는다던가.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심하면은 약물로 자꾸 먹은 걸 토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건강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서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젊은 여성들 중에 손가락 보면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특히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을 보면 끝이 약간 헐어 있는데 이게 하도 토하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헐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안이 구강이 이제 헐어 있거나 하도 토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보통은 엄청 참다가 갑자기 폭식했다가 토하고 죄책감 갖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특히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우울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받고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 장애고요.